서울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마천루. 진성그룹 타워의 최상층은 언제나처럼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그 화려함은 펜트하우스 오피스의 주인을 조금도 감동시키지 못했다. 진성그룹의 회장 강태무. 그의 이름은 곧 냉혹함과 완벽주의의 동의어였다. 그는 짙은 어둠이 내린 도시를 무감각하게 응시하며 손에 든 얇은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종이 한 장이 그의 손 안에서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방금 전까지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임원들은 모두 그의 서슬 퍼런 분노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쫓겨나듯 물러났다.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진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일주일. 태무가 가장 신임했던 재무팀조차도 이 보이지 않는 적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누군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정보를 유출하고 교묘하게 자금 흐름을 조작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그가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왕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배신이었다. 그의 충직한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간 내린 커피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짙은 커피 향이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김비서는 태무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저희 쪽 라인으로는 더 이상 파고들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상대는 저희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태무가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줄 뿐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성벽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끼며 미간을 찌푸렸다. 김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준비해온 파일을 내밀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기업 구조조정과 M&A 방어 분야에서 철의 손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성공률 100%, 실패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태무는 코웃음을 쳤다. 외부인, 그것도 과장된 별명을 가진 자에게 자신의 왕국을 맡기라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남자였다.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는 집어치워. 내가 해결해. 그의 목소리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김 비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서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방식은 매우 비정하고 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의 약점을 찾아낼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서연, 낯선 이름이 태무의 귓가를 스쳤다. 그는 마지못해 파일을 집어들었다. 서류 속 흑백 사진의 여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평범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운 칼날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만나보지. 하지만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10분 안에 내보낼 줄 알아. 같은 시각 여의도의 한 소박한 오피스텔에서 이서연은 막 클라이언트와의 화상회의를 마친 참이었다. 모니터 속에서 쩔쩔매며 항복을 선언하는 상대편 변호인단을 보면서도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녀에게 이른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데이터와 논리로만 승부하는 전쟁터였다.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인사를 끝으로 연결을 끄는 그녀는 비로소 길게 숨을 내쉬며 굳었던 어깨를 풀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은 그녀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풍경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로 향했다. 환하게 웃고 있는 6살 배기 아들 민준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아이의 미소를 보자 강철 같던 그녀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저 아이가 그녀가 이 비정한 세상에서 버티는 유일한 이유이자 그녀가 지켜야 할 모든 것이었다. 그녀가 잠시 상념에 잠겨 있을 때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인은 진성그룹 비서실이었다.
전화를 받는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금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완벽하게 통제된 톤으로 돌아와 있었다. 강태무 회장이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전원이었다. 다음 날 이서연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 진성그룹 타워의 최상층에 도착했다. 숨막힐 듯 화려하고 거대한 회장실의 위용에도 그녀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를 맞이한 강태무는 그림자처럼 깊고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가치를 매기는 듯한 오만한 시선이었지만 서연은 동요하지 않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몇 년 만에 마주한 그의 얼굴은 과거의 기억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냉정해져 있었다. 심장이 잠시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능숙하게 자신의 감정을 가면 뒤로 숨겼다. 당신이 이서연 씨라고. 태무의 목소리는 잘 벼려진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녀에게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은 채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나에게는 시간이 없어. 당신이 뭘 할 수 있는지 증명해봐. 철의 손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다는 걸. 그것은 면접이 아니라 신문에 가까웠다. 서연은 그의 무례한 태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준비해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회장님의 왕국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제게 정원을 주셔야 합니다. 내부의 모든 자료에 접근할 권한, 그리고 제 판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입니다. 그녀의 당돌한 요구에 태무는 처음으로 몸을 돌려 그녀를 제대로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 역시 그녀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 그럴 리 없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 중 하나였을 뿐이다. 태무는 그녀의 눈을 꿰뚫을 듯이 응시했다. 정원이라. 당신이 배신하면 어떡하지? 그의 질문에는 날선 경계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돈으로 움직입니다, 회장님. 그리고 제 평판은 돈보다 훨씬 비쌉니다. 배신은 가장 어리석은 투자죠. 그녀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태무는 잠시 동안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저 평온한 얼굴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고독과 결의를 보았다. 그것이 그를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는 편이었고 지금 그의 직감은 저 여자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었다. 좋아, 계약하지. 하지만 명심해. 실패는 용납하지 않아. 그의 말에 서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실패는 제 사전에 없습니다. 서연이 돌아서서 회장실을 나가는 순간까지 태무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익숙한 듯 낯선 그녀의 존재가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미세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아주 오래전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의 파편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애써 억눌렀다. 이서연. 그녀는 과연 그의 왕국을 구할 구원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뒤흔들 파괴자가 될 것인가? 차가운 도시의 밤은 그 어떤 대답도 해주지 않은 채 깊어만 가고 있었다. 이서연이 진성그룹에 발을 들인 지 정확히 72시간이 지났다. 그녀에게 할당된 임시사무실은 그룹의 핵심 재무 데이터가 모이는 서버실 바로 옆 창문도 없는 작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불평 한마디 없었다. 오히려 외부의 방해 없이 문제의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선호했다. 그녀는 산더미처럼 쌓인 디지털 파일 속에서 밤낮을 잊은 채 보이지 않는 적의 흔적을 추적했다. 그녀의 눈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숫자의 행렬 속에서 미세한 불일치, 비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을 찾아내는 데에만 몰두했다. 진성그룹의 내로라 하는 재무팀원들은 그녀의 존재를 불편해했다. 자신들의 무능을 증명하기 위해 나타난 외부인.
그들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그녀가 실패하기를 은근히 바랐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미묘한 사내 정치에 신경 쓸 여유도 이유도 없었다. 그녀는 오직 팩트와 데이터로만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찾아냈다. 수천 개의 해외 법인 계좌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유령 회사의 존재를, 아주 적은 금액으로 수백 번에 걸쳐 이루어진 주식 매집의 흔적을. 그것은 베테랑 회계사도 찾아내기 힘든 완벽에 가까운 자금 세탁이자 위장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발견을 정리한 보고서를 들고 곧장 최상층의 회장실로 향했다. 김 비서가 잠시 당황하며 그녀를 막아섰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었다. 강태무는 막 임원회의를 끝낸 참이었다.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서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웠다. 문제의 핵심은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유령 회사의 정체와 자금 흐름도를 하나씩 짚어가며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정교한 계획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재무 담당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은 그녀의 주장에 반박하려 했지만 그녀가 제시하는 완벽한 데이터 앞에서 그들의 변명은 힘을 잃었다. 강태무는 팔짱을 낀 채 말없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서연의 브리핑이 끝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래서 당신 생각에 범인은 누구지? 그의 질문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태무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다. 그 답은 회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정도의 정보 접근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인물은 그룹 내에 단 한 사람뿐일 테니까요. 그녀는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답을 알고 있었다. 바로 부회장 윤진혁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물러난 뒤 태무는 서연에게 처음으로 사무적인 어조가 아닌 다른 말투로 물었다. 어떻게 찾아냈지? 내 최고의 팀도 실패한 걸.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숲을 보려 했지만 저는 나무에만 집중했습니다. 거대한 흐름이 아닌 가장 작은 물방울의 움직임부터 쫓았을 뿐입니다. 그 순간 태무는 그녀에게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지금껏 만나온 그 어떤 사람과도 달랐다. 날카롭지만 과시하지 않고 강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날 밤 서연은 태무가 지시한 후속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야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의 베이비시터였다.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다녀왔고 도저히 오늘 밤에는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연락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금 당장 일을 멈추고 갈 수는 없었다. 내일 아침까지 이 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갈등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 그녀는 아픈 아이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세워둔 일과 삶의 분리라는 철칙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작은 사무실 한쪽 구석에 가니 이불을 깔고 서연은 해열제를 먹고 잠든 민준의 이마를 쓸어주었다. 아이의 가쁜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칼로 베는 듯 아팠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 걸까? 이런 괴로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녀는 다시 컴퓨터 앞으로 돌아가 일에 집중하려 애썼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노크 소리도 없이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강태무였다. 그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회사로 돌아와 그녀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태무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소파에 잠들어 있는 작은 아이를 보고 그대로 멈춰 섰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 역시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업무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변명하고 있었다. 태무는 아무 말 없이 아이에게로 다가갔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숨소리가 고르지 못했다. 그때 칭걸거리며 잠에서 깬 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다. 아이는 낯선 남자를 보고도 울지 않고 그저 커다란 눈으로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태무는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방황하다가 문득 벽에 걸린 거대한 추상화에 눈길을 주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민준이 작은 손가락으로 그 그림을 가리키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저 나무, 엄마가 그린 그림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외로운 나무. 그 한마디에 강태무는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외로운 나무. 그것은 몇 년 전 그와 그녀가 제주도의 한 언덕에서 함께 보았던 홀로 비바람을 맞으며 서 있던 그 나무의 이름이었다. 그들이 서로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둘만이 공유했던 비밀스러운 애칭이었다. 어떻게 이 아이가... 태무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의 차가운 심장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며 그 틈으로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들어왔다. 서연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신 채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황급히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가 열이 나서 헛소리를 하나 봅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태무의 얼굴을 쳐다볼 용기도 내지 못한 채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강태무는 한참 동안이나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회사의 위기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방금 전 그 아이의 한마디와 공포에 질려 도망치던 서연의 얼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이 작은 아이의 한마디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강태무의 세계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철옹성 같던 그의 일상에 외로운 나무라는 아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그는 중요한 회의 중에도 수조 원이 오가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에도 문득문득 그 아이의 까만 눈동자를 떠올렸다. 이성적으로는 아이의 말을 우연의 일치 혹은 이서연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함정일 가능성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그의 심장은 완강하게 그 가설을 거부했다. 그 한마디가 건드린 기억의 파편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아팠다. 밤늦도록 홀로 사무실에 남은 태무는 수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책상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었다. 자물쇠까지 채워 봉인해 두었던 그곳에는 그의 과거가 잠들어 있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목탄으로 그린 풍경화 한 장이 나타났다. 거센 바람을 맞으며 홀로 언덕 위에 서 있는 나무 그림. 바로 그 외로운 나무였다. 그림 밑에는 TNS라는 작은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태무 앤 서연. 그들의 짧았던 시간의 유일한 증거였다. 결국 그는 자정 무렵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 비서, 사람을 좀 붙여야겠어. 이서연 씨의 지난 7년간의 모든 행적을 알아봐. 어디서 살았고, 뭘 했고, 누구를 만났는지, 특히 그 아이에 대해서 출생 기록부터 모든 걸 샅샅이 뒤져. 단, 절대 들켜서는 안 돼. 이건 내 개인적인 명령이야. 김 비서는 회장의 목소리에 담긴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어떤 질문도 없이 즉시 명령을 수행했다. 조사 결과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태무는 원치 않는 기억의 감옥에 갇혔다. 7년 전 진성그룹의 후계자로서 경영 수업을 받던 시절, 그는 한 M&A 프로젝트에서 컨설턴트로 참여한 이서연을 처음 만났다. 수많은 아첨과 가식적인 웃음 속에서 그녀는 유일하게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태무의 허를 찔렀던 사람이었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강한 눈빛, 어떤 권위 앞에서도 당당했던 태도에 그는 처음으로 흥미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야근 후 함께 나누는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되었다. 일에 대한 토론은 자연스럽게 각자의 삶과 꿈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태무는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재벌 3세의 갑옷을 벗고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의 민낯을 드러냈다. 서연 역시 고아로 자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온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 속에서 자신과 닮은 외로움을 발견했고 걷잡을 수 없이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한편 그날 밤 이후 이서연은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보냈다. 강태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평소처럼 냉정하게 업무 지시를 내렸지만 그 침묵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을, 그 시선 속에 예리한 질문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다시는 회사 근처에 데려오지 않았고 전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기분이었다. 기억의 정점은 제주도 출장이었다. 공식 일정이 끝난 후 태무는 그녀를 데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오름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그 외로운 나무를 만났다. 세찬 해풍에 모든 가지가 한쪽으로 휘어버린 채 꿋꿋하게 홀로 언덕을 지키고 있는 나무였다. 태무는 그 나무를 보며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저 나무 꼭 나갔군. 그러자 서연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니요. 외로워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무예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태무의 마음속 얼음벽이 처음으로 녹아내렸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자신의 영혼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그 나무 아래서 그들은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며칠 후 김 비서가 가져온 비밀 보고서가 태무의 책상 위에 놓였다. 얇은 서류 봉투였지만 그 무게는 청은망은처럼 느껴졌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이서연의 지난 7년간의 삶이 압축되어 있었다.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그녀는 호련히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다. 귀국 후에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전전하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 그녀의 삶은 고단하고 치열했지만 그 어떤 남자나 스폰서의 흔적도 없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민준의 출생증명서 사본과 함께 유치원 행사에서 찍힌 아이의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태무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사진 속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무언가에 집중할 때 짓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버릇, 굳게 담은 인매가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리고 출생증명서에 부훈이라는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아이의 출생일은 그가 제주도에 다녀온 지 정확히 10달 뒤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 아버지와의 대화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연이 갑자기 차갑게 변해 그의 곁을 떠났을 때 그는 배신감에 분노하며 그녀를 찾아 헤맸었다. 그런 그에게 아버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는 정리했다. 분수를 아는 아이더군. 이제 쓸데없는 감정 낭비는 그만하고 네 자리에 집중해라.
당시 그는 그 말을 그녀가 돈을 받고 떠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 상처와 배신감이 지금의 냉혹한 강태무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니 아버지의 말은 전혀 다른 의미였을지도 모른다. 강태무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슬픔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녀가 자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것이라면,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홀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길렀다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의 심장을 헤집었다.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이 그를 조롱하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조각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열쇠는 오직 한 사람, 이서연만이 쥐고 있었다. 강태무의 내면에서 폭풍이 휘몰아치는 동안 진성그룹을 둘러싼 외부의 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이서연이 지목했던 내부의 적, 부회장 윤진혁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수십 년간 진성그룹에 몸담으며 자신의 세력을 키워온 노회한 뱀과 같은 남자였다. 이서연의 등장으로 자신의 계획이 잠시 주춤했지만 그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그의 방역은 훨씬 더 교활하고 치명적이었다. 긴급 이사회에서 윤진혁은 작심한 듯 강태무의 리더십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그는 최근의 주가 하락과 투자 심리 위축을 거론하며 이 모든 것이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과 외부 컨설턴트에 대한 불필요한 의존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장님께서 최근 회사 일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이지 사적인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닙니다. 그의 말은 교묘하게 가시를 숨기고 있었고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의 태무였다면 즉시 상대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날카롭게 반박했겠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서연과 민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주 찰나의 순간 대응 타이밍을 놓쳤다. 그 짧은 침묵을 윤진혁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사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태무는 뒤늦게 상황을 수습했지만 회의장에는 이미 미묘한 균열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그의 절대적인 카리스마에 처음으로 흠집이 나는 순간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윤진혁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시가를 꺼내 물었다. 그의 앞에는 수족처럼 부리는 기획조정실장이 서 있었다. 강태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얼음덩어리 같던 놈이 아니야. 윤진혁은 짙은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그 여자, 이서연이라는 컨설턴트가 온 뒤부터 저렇게 변했어. 분명 무언가 있다. 사람을 붙여. 그 여자의 모든 것을 파헤쳐. 우리 얼음 왕자님을 녹여버릴 만한 약점이 대체 뭔지 알아내란 말이다. 그의 눈빛은 탐욕과 질투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창업주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가진 강태무를 오래전부터 증오해왔다. 그 무렵 태무와 서연 사이에는 누구도 숨 쉴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태무는 몇 번이고 그녀에게 진실을 물으려 했지만 그녀는 철저하게 사적인 대화를 회피했다. 그녀는 오직 윤진혁의 계략에 맞설 대응 전략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회장님. 적은 바로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둘 사이에 선을 그으며 그들의 관계를 고용주와 고용인으로 묶어두려 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태무를 더욱 답답하고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벽을 부수고 싶었지만 동시에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윤진혁의 공격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언론에 진성그룹의 경영 불안정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가 실리기 시작했고 우호적이던 기관 투자자들이 하나둘 등을 돌릴 움직임을 보였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모든 것이 태무를 압박해왔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냉혹한 승부사의 모습으로 돌아가 위기 대응에 전념해야 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회의와 전략 수립 속에서 서연은 그의 가장 유능한 창의자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가장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진혁의 책상 위에 그가 기다리던 보고서가 도착했다. 그가 심어둔 심부름꾼이 가져온 이서연에 대한 뒷조사 파일이었다. 그는 여유롭게 보고서를 한 장씩 넘겼다. 그녀의 학력, 경력,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그의 손이 멈칫했다. 아이의 출생 기록과 사진,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 칸이 비어있다는 사실. 윤진혁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이서연과 강태무가 함께 일했던 7년 전 프로젝트 기록을 확인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 보고가 올라왔다. 두 사람이 제주도 프로젝트 당시 비공식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증언과 아이의 출생 시기가 그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분석이었다. 윤진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이럴 수가. 완벽해. 이것은 신이 내게 주신 기회야. 완벽주의자 강태무의 유일한 아킬레스건. 숨겨둔 여자와 아이. 이것보다 더 확실한 무기는 없었다. 이것 하나만 터뜨리면 강태무의 깨끗한 이미지는 산산조각 나고 보수적인 이사회와 주주들은 그에게서 등을 돌릴 것이 분명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뱀처럼 신중하게 가장 효과적인 순간을 기다렸다. 그는 이사들을 포섭해 긴급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추진했다. 경영 쇄신을 명분으로 회장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든 언론과 주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폭탄을 터뜨릴 생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해임이 아니었다. 강태무라는 인물에 대한 공개적인 처형이자 사회적 매장이 될 터였다. 그 무렵부터 서연은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집 앞에 낯선 차가 몇 시간이고 서 있거나 유치원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남자가 서성이는 것을 몇 번 목격했다. 그녀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업 간의 싸움이 아니었다. 적의 칼끝이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 민준을 향하고 있었다. 폭풍은 더 이상 먼 곳에 있지 않았다. 이미 그들 모자의 삶 바로 위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모든 것을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태무는 더 이상 추측과 기억의 파편만으로 자신을 고문할 수 없었다. 그는 확인이 필요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얼음처럼 차가운 과학적 증거. 그는 김 비서를 통해 이서연의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비밀리에 수거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민준이 사용한 것이 분명한 작은 칫솔 하나를 확보했다. 자신의 머리카락 몇 올과 함께 그는 그것을 국내 최고의 유전자 감식기관으로 보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그는 한 시간을 핏물이 마르는 고통 속에서 버텨냈다. 마침내 결과가 도착했다. 얇은 서류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 남자의 세계를 통째로 뒤흔들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친자 관계 확률 96.29%. 태무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기계적으로 나열된 숫자들이 그의 심장을 얼리고 동시에 불태우는 것 같았다. 분노, 배신감, 황홀함, 그리고 지독한 후회.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7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한 여자가 철저하게 숨겨왔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운전기사를 물리고 직접 차를 몰아 이서연의 아파트 앞으로 향했다.
화려한 강남의 주상복합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낡은 아파트 단지였다.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하게 하는 풍경이었다. 그는 차 안에서 불 꺼진 그녀의 집 창문을 응시하며 머릿속으로 수백 번도 더 그녀와의 대화를 시뮬레이션했다. 하지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택시 한 대가 아파트 입구에 섰고 그토록 기다리던 이서연의 모습을 드러냈다. 야근으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태무는 차에서 내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갑자기 나타난 그의 모습에 서연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그녀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태무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얘기 좀 해. 채 타.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태무는 차를 몰아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향했다.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차갑게 부서지고 있었다. 그는 엔진을 끈 뒤 옆자리에 서연을 돌아보지 않은 채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를 그녀의 무릎 위로 던졌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얼음장 같은 그의 목소리에 서연은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 7년 동안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었던 심판의 날이 오고야 만 것이었다. 왜 그랬어? 태무가 마침내 그녀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상처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왜 내게 말하지 않았지? 7년이야. 7년 동안 넌 내 아들을 숨기고 나를 완벽하게 속였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할 수 없었다고.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변명의 전부인가? 혹시 돈 때문이었나? 내 아버지가 준 돈이 내 아들의 존재를 숨길 만큼 충분했던 건가? 그는 가장 잔인한 말로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돈, 당신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 아버님은 제게 선택지를 주셨어요. 당신 곁에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당신의 미래가 산산조각 나는 걸 지켜보거나. 당신 집안 사람들에게 저는 당신의 앞길을 막는 미천한 고아일 뿐이었어요. 그런 세상에 당신을 꼭 닮은 아이를 데리고 나타나서 제 아들이라고 말했어야 했나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아이는 당신들 싸움에 가장 좋은 무기가 되었을 텐데. 그녀의 절규가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서연의 말은 비수가 되어 태무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아니라 그녀의 입장에서 지난 7년을 생각해 보았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어떤 모욕적인 말을 했을지, 그녀가 홀로 아이를 낳고 기르며 어떤 공포와 싸워야 했을지.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재가 되어 흩어지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죄책감과 슬픔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비난할 자격이 없었다. 왜 내게 와서 말하지 않았어? 내가 지켜줄 수 있었잖아. 그의 목소리가 힘없이 갈라졌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어떡해요? 당신은 진성그룹의 황태자였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당신을 믿었다가 만약 당신마저 나를 외면했다면 나와 내 아이는 세상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민준이를 그렇게 만들 수 없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지난 7년의 오해와 상처의 무게에 짓눌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 사이의 얼음벽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 자리에는 날카로운 파편들만이 남아 서로를 아프게 할 뿐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태무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민준이, 아이는 알고 있나? 그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부드러웠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아주 먼 곳에 일하러 갔다고만 말해줬어요. 그 대답에 태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차를 돌려 그녀의 아파트 앞으로 돌아왔다. 침묵 속에서 서연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안으로 사라졌다. 홀로 남은 태무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차가운 진실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 진실은 그에게 구원이 아닌 더 깊은 고통과 혼란만을 안겨주었다. 그는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동시에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게 되었다. 차가운 진실이 드러난 이후 강태무와 이서연 사이에는 투명하지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벽이 생긴 듯했다. 그들은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로의 눈을 피했고 대화는 오직 업무에 대한 건조한 보고와 지시로만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 속에는 수만 가지의 언어가 오가고 있었다. 7년간의 아픔과 원망, 그리고 서로에게 참아 묻지 못하는 안부와 걱정. 그들의 관계는 이제 회장과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하고 위태로운 것이 되어버렸다. 한편 부회장 윤진혁은 완벽한 함정을 설계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강태무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을 물밑에서 은밀하게 접촉했다. 그는 감언이설과 미래의 달콤한 과실을 약속하며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강태무는 너무 젊고 오만해. 게다가 최근 그의 판단력은 심각하게 흐려져 있어.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가 함께 침몰할 거요. 그의 선동은 효과적이었고 진성그룹에 경고했던 지배구조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강태무는 이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히 회사 방어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 한편에는 늘 아들 민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다. 그는 몇 번이나 민준의 유치원 근처를 차로 맴돌았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때마다 그의 가슴에는 칼날 같은 아픔과 뜨거운 무언가가 동시에 차올랐다. 7년의 세월을 놓쳐버린 아버지로서의 죄책감, 그리고 이제라도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었다. 이서연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윤진혁의 칼끝이 자신과 민준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시 도망쳐야 하는 건 아닌지 밤새 고민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면 적어도 아이는 지킬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알고 있었다. 이번에 도망치면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강태무라는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있는 한 어디로 가든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진퇴양난의 늪에 빠져 있었다.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윤진혁이 소집한 긴급 임시 주주총회 공고가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안건은 현 경영진에 대한 불신임 및 회장 해임의 건이었다. 전면전이 선포된 것이다. 강태무와 이서연은 즉시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그들은 윤진혁이 가진 패를 분석했지만 단지 경영 실책만으로는 이토록 자신만만하게 나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에게는 이 모든 판을 뒤엎을 결정적인 한 방이 있을 터였다. 그날 오후 태무와 서연은 복도에서 윤진혁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윤진혁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태무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회장 자리는 무거운 자리야. 특히 사생활이 복잡하면 더더욱 그렇지.
비밀이라는 건 말이야. 참 위험한 거거든.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도끼는 비수처럼 날아와 두 사람의 심장에 박혔다. 다음 세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태무의 눈빛은 살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윤진혁의 무기는 바로 민준이었다. 그날 밤 태무는 처음으로 서연의 아파트를 다시 찾아갔다. 지난번처럼 강압적인 태도가 아니었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고 문이 열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 문을 연 서연의 얼굴에는 체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다.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공동의 적을 눈앞에 둔 동지 혹은 함께 처형대에 오를 운명 공동체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태무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놈이 알고 있어. 민준이를 이용해 나를 끌어내리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당신과 아이는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겠지. 그의 말에 서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첫 반응은 도망이었다. 떠나야 해요. 민준이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하지만 태무는 그녀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아니, 이번엔 안 돼. 도망치는 건 답이 아니야. 그들은 당신을 끝까지 찾아낼 거야. 유일한 방법은 정면으로 맞서는 것뿐이야. 내 아들을 그들의 더러운 싸움에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 내 아들. 그가 처음으로 민준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마음속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태무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 목숨을 걸고 당신과 민준이를 지키겠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러니까 나를 믿어줘. 이번 한 번만. 우리 함께 싸워야만 해.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한 재벌 총수가 아닌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려는 한 아버지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들은 그날 밤 서연의 작은 거실 바닥에 온갖 서류를 펼쳐놓고 밤을 새웠다. 주주총회 방어 전략, 윤진혁의 비리 증거, 우호 지분 확보 계획. 하지만 그들의 진짜 싸움은 서류 위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세상의 가장 잔인한 공격 앞에서 한 아이를 그리고 뒤늦게 시작되려는 한 가족을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사투의 시작이었다. 완벽한 함정은 이미 설치되었고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단 48시간이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진성그룹의 대강당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재계의 모든 눈과 귀를 대변하는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강당의 모든 공기분자 하나하나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느껴졌다. 강태무와 이서연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 함께 입장했다. 태무는 강철 같은 무표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옆에 선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막 가장 잔인한 처형대로 걸어 들어가는 참이었다. 예상대로 주주총회는 시작부터 윤진혁의 동무대였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강태무의 경영 실책을 조목조목 비난했다. 과감한 신사업 투자가 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켰고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조직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몇몇 주주들이 동요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윤진혁의 공격이 끝나자 태무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이서연이 단상에 올랐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고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윤진혁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해 나갔다. 그녀는 신사업 투자가 단기적인 손실이 아닌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임을 데이터로 증명했고 태무의 리더십 아래 진성그룹이 이뤄낸
핵심 기술 개발 성과들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녀의 빈틈없는 방어에 장내의 분위기는 다시 팽팽한 균형을 이루었다. 윤진혁은 자신의 계획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잠깐 윤진혁이 큰 소리로 회의의 흐름을 끊었다. 그는 마치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지으며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경영 실책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더의 도덕성입니다. 그는 좌중을 둘러보며 극적인 침묵을 유지했다. 강태무 회장은 우리 모두를 진성그룹의 명예를 기만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당의 대형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유치원 운동회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민준의 얼굴, 그리고 아이의 출생 증명서였다. 부훈아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강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고 주주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술렁거렸다. 윤진혁은 승리를 예감하며 태무를 향해 외쳤다.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강태무 회장? 회장님의 숨겨둔 아들이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바로 회장님 옆에 있는 이서연 씨가 맞습니까? 모든 시선이 단상 위의 태무와 서연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가 평생을 두려워했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강태무가 당황하며 부인하거나 격분하여 회의를 중단시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동안 굳어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괜찮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어떤 수치심이나 분노의 기색도 없이 침착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한마디에 강당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네, 맞습니다. 태무는 스크린 속 민준의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좌중을 향해 말을 이었다. 스크린 속의 저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강당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침묵에 잠겼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경영 능력을 평가받기 전에 한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제 과오를 먼저 고백해야겠습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제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실수이자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후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어서 옆에 서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의 어리석음과 무책임함 속에서 한 용감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편견과 어려움 속에서 홀로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제가 너무나 무르고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시간 동안 그녀는 저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하게 우리의 아이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는 다시 윤진혁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이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흠없는 완벽함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약한 이를 보호하는 책임감,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정직함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어린아이를 방패막이로 삼는 비겁함이 아니라 그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서연은 약속된 신호를 보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며 윤진혁의 비자금 계좌 내역과 횡령, 내부자 거래의 증거들이 낱낱이 펼쳐졌다. 그것은 서연과 태무가 지난 48시간 동안 밤을 새워 정리한 윤진혁의 모든 범죄에 대한 완벽한 증거 자료였다. 그리고 도덕성에 대해 말하자면 태무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회사의 돈을 빼돌리고
어린아이의 인생을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야말로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윤진혁의 얼굴은 경악과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다. 그가 소리치며 발악하는 순간 강당의 뒷문이 열리며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윤진혁과 그의 수하들은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어 끌려나갔다. 그의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이제 범죄자가 된 윤진혁을 쫓기 바빴다. 불신임하는 더 이상 논의될 가치조차 없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태무는 연단에서 내려와 인파를 뚫고 서연에게로 걸어갔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함께 지옥을 건너온 동지애, 서로의 상처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새로운 시작의 약속. 차가운 심장이 마침내 세상에 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주주총회에 폭풍이 휩쓸고 간 다음 날, 대한민국은 온통 진성그룹의 이야기로 들끓었다. 언론의 헤드라인은 비밀의 아들을 둔 비정한 총수에서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택한 책임감 있는 리더로 하루아침에 바뀌어 있었다. 윤진혁의 추악한 범죄 행각과 강태무의 용기 있는 고백이 극적인 대비를 이루면서 여론은 놀랍게도 강태무에게 동정적이고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의 정직함이 오히려 대중의 신뢰를 얻은 것이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잠시 출렁인 후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위기는 그렇게 기회가 되었다. 윤진혁과 그의 일파는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 끝에 구속 기소되었다. 그들이 수년간 저질러온 횡령과 배임, 주가 조작 혐의가 낱낱이 밝혀지며 그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진성그룹은 대대적인 내부 정화 작업을 거쳤고 강태무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그룹을 장악했다. 회사의 폭풍은 그렇게 완벽하게 잠잠해졌다. 하지만 강태무에게는 아직 정리해야 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폭풍이 남아있었다. 그는 이서연에게 만남을 청했다. 회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였다. 그들은 한적한 갤러리에서 만났다. 공교롭게도 갤러리 중앙에는 비바람을 막고 선 외로운 나무를 그린 거대한 유화가 걸려 있었다. 태무는 그림 앞에 서서 서연에게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미안합니다. 당신이 겪었을 고통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이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그의 사과에 서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다. 지난 일입니다. 저 역시 당신을 조금 더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를 탓하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게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민준이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그들 자신을 위해. 주말 오후 태무는 난생 처음으로 장난감 가게에 들러 로봇을 사고 꽃집에서 작은 화분을 산 뒤 서연의 아파트로 향했다. 현관문 앞에서 그는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다. 수조 원짜리 계약을 앞두고도 떨어본 적 없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서연이 문을 열어주었고 거실에서는 민준이가 레고를 조립하며 놀고 있었다. 아이는 낯선 남자의 등장에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서연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민준아, 이 아저씨 기억나? 엄마가 전에 말했지. 아빠가 아주 먼 곳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다고. 이제 그 일이 다 끝나서 민준이를 보러 오셨어. 아이의 까만 눈동자가 태무를 향했다. 태무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아이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그는 준비해온 로봇을 내밀었다. 민준이는 로봇을 잠시 보다가 고개를 들어 태무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가 외로운 나무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태무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아저씨가 외로운 나무였어. 그런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 민준이랑 엄마를 다시 만났으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피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 부자의 첫 시작이었다.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더없이 진실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강태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칼같이 정시 퇴근을 했고 서툰 솜씨로 민중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주말에는 세 사람이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그는 처음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법을, 아이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다. 냉혹한 승부사였던 그의 얼굴에는 서서히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서연은 그런 그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며 7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었다. 어느 날 밤 태무는 잠자리에 든 민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아이는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아이는 잠결에 그의 새끼손가락을 꼭 쥐었다. 태무는 자신의 손을 붙잡은 작고 따뜻한 온기에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충만한 행복을 느꼈다. 그가 조용히 방을 나오자 문 앞에 기대어 서 있던 서연이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맞았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기나긴 폭풍을 함께 이겨낸 동지애와 이제는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라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주말 아침. 넓은 정원이 딸린 하얀 집 주방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가고 있었다. 강태무는 앞치마를 두른 채 민준이와 함께 팬케이크를 뒤집으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냉혹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행복한 아빠의 미소만이 가득했다. 커피를 들고 들어오던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평범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아침 식사를 시작했다. 얼음 같던 재벌 총수의 심장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때 홀로 바람을 맞던 외로운 나무는 이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뿌리 내려 풍성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